오늘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수학을 싫어하는 게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기만 해도 좀 지겨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수학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크게 봐서 어쨌든 중학교 3년 동안 6개의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1학기에는 대수를 공부하게 돼 있고요. 2학기에는 이제 기하와 통계 확률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내용의 비중으로 봐서는 대수가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 기하가 30%에서 한 40% 그 정도 되고 통계와 확률이 한 10% 정도 되죠. 실제로 단원의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1학기에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학년에 배워야 되는 이제 내용들은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도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단원이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소위 소인수 분해가 첫 번째 단원으로 돼 있어요. 소인수 분해에서 최대 공약 수, 최소, 공배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숫자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1학기의 대수 파트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킨달까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진법,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이진법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빠져버렸고요. 또 집합 개념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어렵다고 해서 빠져버렸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수학자들 왜 자꾸 그런 걸 빼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제로 교과서를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압력이랄지 이걸 생각해보면 그게 꼭 뭐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한 수학의 체계를 봐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선 늘 다가오는 질문이 이런 거 왜 해요? 이런 거 왜 공부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은 비현실적인 혹은 특별하게 학교에서는 현실과 좀 괴리된 걸 배우는 거 아닐까?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남아있는 내용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이런 거는 공부할 만하네, 아니면 뭐 쓸모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니까 학자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중학교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쉽게 다가갈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의 공부는 처음에는 그 소인수 분해라는 과목에서 아이들이 5학년 1학기 때 분수를 더하고 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대수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파트가 식입니다. 문자와 식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문자 식은 결국은 수학이 좀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문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미지수의 개념이죠. 미지수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위 Y, Z, A, B, C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하나의 큰 진입 장벽이랄지 아니면 아이들이 넘어서야 되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실제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소위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 1차 방정식의 개념을 먼저 짚어주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이제 개다리 닭다리 문제라고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닭이 10마리예요. 개다리와 닭다리를 합쳤더니 34개예요. 그러면 2개의 1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의 마리수가 X고 닭의 마리수가 Y, 미지수가 2개인 문제를 직관적으로는 잘 이렇게 풀 수 없는, 그 이전에 연산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제 문제를 하나 예시를 두고, 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자를 사용하고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애들이 비교적 쉽게 그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문자와 식을 무턱대고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규칙이 있어, 그런 것들을 선뜻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 저항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주는 것
것들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거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아니면 이런 거 없어도 다 살 수 있지 않냐요? 이런 식의 질문을 실제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차는 뭐예요? 3차는 뭐예요? 4차는 뭐예요? 뭐 이런 것들 물어가는, 오히려 어른들이 혹은 가리키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호기심과 그런 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나갈 적에 이 문자를 다루는 것, 문자를 또 복잡하게 지수와 또 계수와 이런 개념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선뜻 다가서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수학은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저항감을 통과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재밌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처음에 진입을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써먹는 수법이 개다리 닭다리 문제예요. 개다리 닭다리 문제는 전혀 방정식처럼 풀지 않고 그냥 경우의 수를 풀어낼 수도 있고, 사실은 머리가 명민한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면지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떠올리다 보면 이렇게 해서 풀리네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굳이 아이한테 일단 그 문제를 던지고 아이가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곧잘 풀어내면 한번 설명해봐,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그걸 나름대로 예를 들어가면서 혹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뭐 풀다 보니까 풀었네요, 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풀긴 풀었는데 푸는 과정을 잘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설명을 하면 하는 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하고의 경우의 수를 조금은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고 그걸 하나의 마무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개의 마리수는 X, 닭의 마리수는 Y 이렇게 놓고 문자로 식을 만들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푼단다 하면서 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되면 그 얘기에 아이들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선 비교를 해주는 거죠. 자,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는 어느 방법이 더 마음에 드냐? 어느 게 더 쉽게 느껴지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그런 개념에 이제 익숙해 있지 않았던 애는 당연히 경우의 수를 풀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가감법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한 60% 정도 아이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40% 정도는 이렇게 보니까 신박하네, 참 재밌게 풀 수 있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었더니 그게 더 쉬워요 라고 느껴지는 아이한테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물론 이게 쉽긴 하지만 만약에 숫자를 키운다면 이 방법이 훨씬 쉬워 하고 예시를 합니다. 자,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야. 다리의 수가 34개가 아니고 344개야. 그런 예시를 들고 이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가감법으로 푸는 것에 숫자만 살짝 바꿔서 해결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100마리가 아니어도 돼, 1000마리여도 돼. 개와 닭의 마리수는 1000마리야. 다리의 수는 3444개. 그런 경우에도 숫자를 살짝 바꾸게 되면 여전히 아주 비슷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얘기의 진행상 좀 자연스러우면 1000마리가 아니고 987마리야. 약간의 숫자가 복잡한 유효 숫자가 여러 개 발생한 그런 숫자를 바꿔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큰 단위의 문제를 풀 적에는 이런 방정식과 식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해지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암산으로 풀 수도 있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문자와 식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무언가 그럴싸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 문자와 식을 배우는 그 앞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소인수분해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자식을 배우기 직전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을 살짝 배우게 돼 있어요. 지수법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가 중학생 구구단 세트에서 두 번째 사용하는 시트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 2의 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부터 시작해서 9의 4제곱까지 4자리 정도까지만 이제 중학생 구구단 2편에서는 2단, 3단, 4단, 9단까지 4자리가 발생할 때까지의 지수들로 숫자의 표를 제시하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훨씬 직관적으로, 그리고 숫자가 보다 가시적인 차원에서 지수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해도, 그 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도 숫자에 대한 감을 이제 익혀나가는데 상당한 쓸모가 있고요. 이 중학생 구구단 2편조차도 초등학교 시절에 연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다소 좀 연산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 하는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연산이 없이도 중학교에서 필요한 수준의 연산을 암산으로 곧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디딤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좀 더 수학의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보다 추상적인 내용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은 더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다리 닭다리 문제, 전형적인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예시로 끌어들여서 문자화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훨씬 쉽게 아이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